안녕하세요. 파산관제 홍익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파산범죄에 대한 면책불허가 사유 첫 시간으로 사기 파산죄에 해당하는 행위입니다. 564조 제1항 제1호 650조입니다. 법 650조 사기 파산죄는 총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함으로써 파산 절차의 적정한 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기 파산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면책불허가 사유로 삼는 것은 그와 같은 행위가 총 채권자에게 배당될 책임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이므로 채무자에게 면책을 허가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면책 허가 결정을 한 후 650조의 사기 파산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은 파산채권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면책 허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사기 파산은 파산범죄 중에서도 그 죄질이 나쁨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게 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법 564조 제1항 제1호, 650조 제1항 제1호 재산의 은닉, 손괴, 불이익한 처분입니다. 은닉, 손괴 또는 불이익한 처분. 564조 제 면책허가 법원은 다음 각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 면책을 허가해야 한다. 650조, 651조, 653조, 656조 또는 658조의 제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650조 사기파산죄 채무자가 파산 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그 파산 선고가 확정된 때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호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손괴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을 하는 행위. 사기파산죄는 채무자가 파산 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그러니까 파산 선고 전이든 후든 불문하는 겁니다. 파산 선고 훨씬 전에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죠. 어떤 분들은 가장 쉽게 하는 변명이 뭐냐면, 예를 들어 3년 전에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했어요. 불이익한 처분을 했어. 그러면서 그때는 자기는 뭐 파산 절차를 생각지도 않았다. 파산은 생각지도 않았다. 파산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행위하는 게 아닙니다. 파산은 여러분들이 어떤 채무자들이 행위에 대한 최종 결과 뒤처리하는 거지 뭐 어떤 법정 절차에 불과한 겁니다. 보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재산을 은닉하냐 손괴하냐 불이익하게 처분을 한 행위입니다. 과거에 파산을 염두에 그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채무자가 파산 선고의 전후를 불문하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손괴,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입니다. 실무상 이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다른 면책 불허가 사유에 비해 재량 면책의 인정을 엄격하게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침해죠. 재산을 다 갉아먹었으니까 채권자들한테 아주 큰 피해를 주니까 그렇죠. 행위. 이 규정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란 채무자가 파산 선고 당시에 가지는 일체의 재산과 채무자가 파산 선고 전에 생긴 원인으로 장래 행사할 청구권, 대표적인 게 퇴직금 청구권입니다. 포함되고 압류금지 재산은 제외됩니다. 압류금지 재산은 수도권의 같은 경우에 임차보증금 5천만원, 서울 5천만원, 보험해약 환급금 150만원, 예금 185만원, 현금 185만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압류금지 재산은 제외됩니다. 그 밖에 파산관제인의 부인권 행사에 의하여 파산재단에 회복될 재산과 손괴에 의하여 파산 선고 전에 멸실된 경우에는 당해 행위가 없었다면 장래 법정재단에 속하게 되었을 재산도 포함합니다. 은닉이란 채권자 또는 파산관제인에 대하여 재산의 발견을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산을 장소적으로 이동시켜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재산을 형식상 친족 등의 명의로 취득하는 등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하게 하는 것도 은닉에 해당됩니다. 18번 봅시다. 불명하게 하는 거. 채무자가 유체동산 경매 절차에서 압류물품 시가 199만원 상당을 무단으로 옮긴 사실로 채권자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공무상 표시무효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안에서 위 무단 이전 행위는 은닉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후 사안이 경미한 점 등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재량 면책했겠죠. 제가 한 것 중에서도 인쇄소에 있는 인쇄 기계를 충무로 해서 파주 쪽으로 옮겼어요. 파주 출판단지 쪽으로. 그러니까 임금을 못 받은 채권자가 그걸 이제 어떻게 빨리 해서 임금을 주기로 했는데 임금을 안 주니까 그 채권자가 근로자가 앙심을 품고 형사고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공무상 표시무효죄로 이제 처벌이 되거든요. 그게 관제인 사무실로 당도에서 전모가 파악됐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인쇄기계가 총 한 3, 4천 이상 돼요. 총 7천 정도 되는 기계입니다. 그래서 파주에 가서 이제 회수했죠. 여기 보시면 이 각주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급불능에 빠진 이후에 채무자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 명의 계좌에서 은닉으로 볼 여지가 있는 타인 명의 계좌로의 금원 송금 내용이 발견된 사안에서 그 금원을 채무자의 개인 재산으로 볼 수 없다. 회사 재산이니까. 그 회사가 외형상으로만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는 채무자의 개인 기업에 불과하거나 법인의 형식이 채무자에 대한 법률적으로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함부로 쓰여진 경우여서 회사에 대해 별개의 법인격을 인정하는 것이 신의 측에 위반되는 경우는 변론으로 하고 법인 계좌에서 다른 돈으로 송금했다 그래서 채무자의 재산 은닉 행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채무자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회사의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했는데 그 사용액에서 유흥주점, 술집에서 결제 등과 같은 낭비 정황이 발견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 파산에서는 고려치 않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압류금지자산 나오죠?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규정에 따라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 서울은 5천만원, 수도권 과밀억정구역은 4,300, 그 다음에 광역시가 2,300인가요? 그 다음에 시군구가 2,000. 이런 식으로 이제 최근에 변형됐습니다. 부인권은 부인 대상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 때는 행사할 수 없으므로 10년 전에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재산을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명의신탁에 해당하는 등의 사유로 은닉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그 행위를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불이익하게 처분하였다고 평가하기는 곤란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옛날에 어떤 판사님은 한 번 은닉은 영원한 은닉이다. 그래서 이거는 뭐 명의신탁 여부에 상관없이 불허가를 내린 사안도 있습니다. 아직 명확치는 않지만 이제 이 최도 판사님 같은 이런 여러 논문에서는 지금 어떤 다수설은 부인권 행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제 은닉, 왜냐면 은닉을 했으면은 이걸 가져와야 되거든요. 근데 가져올 수 없죠, 법적으로. 근데 그게 또 10년도 지났고, 저 일종의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은닉을 안 봅니다. 다음에 18번. 아까 얘기했죠. 경매 무효, 경매 공무상 표시 무효. 이거 해도 이제 이런 거 이제 대부분 봐주죠. 다음에 19번 뭐가 있을까요? 은닉. 대법원 결정.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송금받은 요양급여 등을 다시 딸 명의 예금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함으로써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불가능하게 한 사례로 면책불허가 사유가 됐던 얘기입니다. 다음에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가압류의 목적물을 자신의 영업장에서 거주지로 옮기고 그중 일부를 제3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사례로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이것도 면책불허가 확정됐던 얘기예요. 친족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사례로는 서울 이게 있고요. 친족한테 이전한 거죠. 채무자가 미용기구 제조업을 운영하다 폐업한 후 장모 명의로 동일한 영업을 하고 있고 파산 신청 6개월 전 처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고 파산 신청 후 장모 명의로 다른 승용차를 구입한 사례로는 면책불허가입니다. 채무자가 월간지 회사를 운영하여오다 폐업한 후 채권자들이 압류를 피하기 위해 처와 자녀 명의로 동일한 영업을 위한 회사를 설립한 사례에 면책불허가 사유입니다. 은닉에 해당되세요. 채무자 명의 재산은 없으나 가족 등 타인 명의로 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족들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 명의로 재산을 소유하고 있고 그 회사들 상호간에도
주식을 보유하게 하여 강제 집행을 곤란하게 한 사내에 대하여 은닉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19. 이 지금 여기부터는 이 각주가 더 중요해요. 여러분들한테 뭐 이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읽어봐야 각주 읽어드리는 게 아마 더 도움될 겁니다. 이 규정의 은닉에는 강제 집행 면탈죄의 허위 양도 및 임대차 계약, 보험 변경의 명의 변경, 가족 친지 명의로 통장을 사용하여 상당한 금원 거래를 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파산 절차에서 숨기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20, 21, 22 한번 볼게요. 20 허위 양도 변경 22 한번 읽어볼게요. 20 채권자 2로 지급 불능 시점 이후의 부동산 처분 사실이 드러났고 채무자가 채권자 중 1인에게 대물 변제조로 소유권을 이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결과적으로 강제 집행을 피하기 위해 채무자의 인척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사실이 밝혀져서 면책 불허가 받은 경우입니다. 21번 채무자가 파산 신청 1개월 전에 보험계약자의 명의를 동생 명의로 변경한 사례로는 전 서울회생법원이 있습니다. 지급불능에 빠진 상태에서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 1억 2천만 원 상당을 장인에게 양도한 후 장인이 이를 다시 자신의 아들 채무자의 처남에게 양도하였고 그 아들이 자신을 임차인으로 하여 채무자의 임대차 계약과 같은 내용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사례. 아주 여러분 뭐 은닉 아주 했지만 다 밝혀진 거죠. 파산 신청 1개월 전에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을 동생으로 변경하고 자동차 소유 명의를 배우자로 변경한 사례. 이 자동차 명의를 배우자로 변경한 사례는 딱 드러나죠. 임대차도 드러납니다. 반면에 파산 신청 2개월 전에 보험계약자를 배우자로 변경한 사례에서 채무자가 보험료를 납부하기 어려운 형편이 되어 배우자 명의 은행계좌에서 보험료를 자동이체라고 했으나 보험사에서 보험계약자를 변경해야 한다고 하여 부득이 보험계약자를 배우자로 변경해야 한다는 취지로 변소하였고 그 변소를 받아들여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이건 아마 보험이 해약한 그 얼마 없었을 거예요. 최근에도 변경을 하더라도 금액이 소액이면 봐줄 수가 있습니다. 재량 면책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떤 한 사안에서는 1,000만 원 넘어갔는데 변경을 하고 들어왔어요. 그런 경우에는 한가를 하거나 해서 재량 면책을 하고 응하지 않으면 불허가 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지금 한 건이 있는데 말을 안 되는 사안이 있어요. 22번 각주 보겠습니다. 가족 친지 명의로 이제 숨기는 행위 보겠습니다. 채무자 명의 계좌에 돈을 보관할 경우 채권자들이 압류가 들어올 것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피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약국을 운영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수령하는 돈을 그 즉시 자녀의 예금계좌로 송금해온 행위를 은닉으로 본 사례. 채권자들이 압류를 피해서 5천만 원 상당의 금원을 자녀 명의 계좌로 이체하여 사용한 행위가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그 금액이 채무 변제에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면 변함이 없다고 본 거죠. 채권자의 집행을 피하기 위해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한 후 그 매각대금 5억 6천만 원을 동생의 통장으로 송금한 행위를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지급불능 상태에서 자녀 명의로 회사를 설립한 후 자녀 명의 통장으로 이 회사 관련 금원 거래를 계속한 사안에서 이 규정을 적용한 사례죠. 진실한 양도에는 후술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는 것은 변론을 하고 은닉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옛날 강제집행 면탈죄에서도 마찬가지죠. 진실한 양도는 은닉은 아니다. 은닉은 이제 허위성이 있어야 됩니다. 손괴란 물리적 훼손 등 재산의 가치를 감소시키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합니다. 대상으로 된 재산의 범위에 관해서 동산 내지 부동산으로 제한하는 견해도 있다고 합니다. 23 볼까요? 이건 일본 주해 파산법입니다. 860년. 이건 일본 파산법입니다. 이게 이제 가장 어려운 게 이거죠.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나 은닉, 손괴와의 균형상 재산의 증여나 현재의 부당한 가격을 매각과 같이 모든 채권자에게 절대적으로 불이익한 처분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들 중 일부 채무자에게 채무의 내용에 쫓아 변제를 하는 행위는 채권
채권자에게 불이익한 처분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이건 이제 부인권 편파행위는 되겠죠. 그래서 이 손괴 23, 24, 25, 26 각 주를 27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24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협의원에 따른 재산분할 명목으로 채무자의 사실상 유일한 재산인 중도매업 허가권을 배우자에게 이전하여 유한회사를 설립한 사례로는 이게 있습니다. 이 중도매업이 이제 아마 저거예요. 경매시장 가락동 농수산물이라든가 이런 노량진 수산시장 같은데 그런 중도매업 허가권이 있습니다. 저도 이거 예전에 한 사례로는 가락동 시장에 있는 어떤 수산물 시장이에요. 가락동. 그분이 이제 서울시에서 그걸 이제 빌려서 한 달에 월세 얼마 내고 하는데 폐업을 하고서 그 영업권을 유한회사를 설립을 해서 그리고 나서 파산 들어왔더라고요. 그래서 일부 환가를 했습니다. 그분은. 채무자가 주택에 관해 기여분이 있음에도 지급불능 상태에서 재산분할을 통하여 배우자에게 주택에 관한 권리를 모두 부여하게 한 사례. 근데 이거는 지금 기여분과 이거 하지 말라고 한 게 있기 때문에 이건 좀 약간 지금 상황에서 어떨지 모르겠어요. 새로운 배우자 재산 준칙에 할 때. 채무자의 지급이 곤란할 정도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딸에게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증여한 사례다. 이건 너무 명백하죠. 파산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이라 할 수 있는 아파트를 처에게 증여한 것은 비록 이혼을 원인으로 한 것이라고는 하나 이는 처의 이익만을 고려한 것으로 아파트로 책임져야 할 파산 채권을 가진 채권자들을 해야 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사례. 저도 이게 지금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은 얼마나 말을 안 돼요. 재량면책을 좀 해주고 좀 봐주려고 그래도 뭐 꾸물꾸물하고 나타나질 않아. 이번에 이제 5월 14일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딱 해당돼요. 자신의 모든 재산이라고 해서 그 아파트가 있는 빌라입니다. 빌라도 한 5억 6억 넘은 것 같아요. 강북에 있는. 그 다음에 이제 보험해약환급도 바꿔치기 해왔어요. 그래서 그냥 요런 거 딱 해서 그냥 불어가 때리려고요. 이제. 근데 요걸 그대로 뺏기면 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실무 몇면 파산자가 자신이 모든 재산에 갈 수 있는 빌라를 처에게 증여한 것은 비록 이혼을 원인으로 한 것이라고는 하나 이는 처의 이익만을 고려한 것으로 아파트로 책임져야 할 파산 채권을 가진 채권자들을 해야 하는 행위라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2006년도에. (25번) 채무 초과에 빠진 채무자가 1억 6천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특정 채권자에게 5천만원가량 저렴하게 매도한 사례. 그렇죠. 1억 6천에서 5천이면 이거는 뭐 이건 완전히 그냥 뭐 30%, 그쵸? 40%, 30%, 35%를 그냥 한 거죠. 이건 안 되죠. 한 10% 정도는 몰라도, 그쵸? 5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채무자가 압류를 피하기 위해 1억 5천만 원 상당의 빌라를 처형에게 7천만 원에 아주 그냥 뭐 절반으로, 그쵸? 저도 이제 오빠한테 이렇게 넘긴 사례가 있어요. 이거 다 이제 환가했습니다. 그런 경우. 26번.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1,500만 원의 채무만 부담하고 있음에도 그 채권자에게 6,500만 원의 약속금을 아주 불려서 5배를 불려서 4배 이상을 불려서 공증해주고 그 채권자가 약속금 채권을 청구 채권을 하여 채권 압류 전부 명령을 받은 후 채무자의 급여 퇴직금 채권에 대해 강제 집행하여 3,790만 원을 변제받은 사례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 이 짜고 치는 고스톱이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압류 전부로 그냥 싹쓸이해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 압류 전부는 저도 변호사 22년 해봤지만 예전에 면무를 딱 한 번 해봤어요. 초창기에. 한 2001년도가 2년도에 선배 사건 동대문에 그때는 그냥 압류 전부가 왜 연수원 나와서 이제 교과서로 딱 배울 때는 좋거든. 독점적으로 내가 그 권리를 양수받는 거니까. 근데 경합되면 다 무효가 돼버려요. 압류 효력권이 없어요. 그래서 보통 보면 압류 추심명령을 하지 압류 및 전부명령은 서로 짜기 전에는 특히 파산을 앞두고 어떤 특정 채권자 자기 뭐 누나, 친구, 그쵸? 지인하고 딱 짜서 짜고 치고 따닥, 그쵸? 하기 전에는
고스톱처럼 그냥 완전히 뭐, 응? 착장 맞게 떨어져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안 되죠. 이 관제인 세미나에서 다뤘죠. 압류 전부로 싹 빼간 거. 그 다음에 반면에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시세대로 매각하여 면제재산 범위 내의 현재 거주지 보증금, 파산 신청 비용, 과태료 납부 비용, 생활비 등을 사용한 사안에서는 은닉 손괴에 지원할 정도로 채권자 전체에 대하여 절대적으로 불이익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죠. 부동산을 뭐 시세대로 팔거나 해서 한 7천만 원 이제 남았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5천만 원은 세를 얻을 수 있죠. 2천 정도는 아니 파산 신청 비용도 공짜예요. 몇백만 원 들잖아요. 그쵸? 한 3, 400만 원. 많은 경우는 뭐 한 4, 500도 들어요. 그 다음에 뭐 과태료 벌금 같은 거 한 2, 300 나왔어. 그거 안 처분 안 하면 벌금 같은 거 안 내면 또 감옥 가니까 벌금 내고 또 과태료 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당시에 집을 팔고 실직하고 이러면 어수선한 상황에서는 직장도 없다. 그쵸? 그럼 생활비로 한 달에 4인 가족 기준으로 2, 300 이상은 쓰죠. 그쵸? 그래 놓고 이제 몇 달 후에 파산 딱 들어왔어. 관제인이 보기에, 알뜰하게 그냥 딱 처분했어요. 1억 5천에 처분해서 은행빚 이미 근저당 8천 갖고 7천 남은 걸로 어떻게 보면 다 쓰고 들어온 거죠. 근데 다 합법적이죠. 그런 경우에는 이런 사례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렇죠? 또한 채무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사행위 취소 소송이 제기되어 그 처분행위를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취소된 구체적인 행위가 염가 매각 등이 아닌 거래 시세대로의 매매행위라면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혼에 따른 재산보다는 그것이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이익한 처분에는 해당되지 않을 것이나 채무자가 지급불능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매각한 후 그 매각 때문에 대부분을 재산 분할 또는 위자료조로 배우자에게 지급한 경우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긴 하였으나 채무자 소유 부동산 처분 대금으로 그 취득 자금을 마련하는 등 채무자의 기여도가 상당 부분 인정됨에도 지급불능 상태에서 협의혼하면서 재산 분할을 포기한 경우에 이 규정이 정하는 불이익한 채에 해당한다고 본 하급심 결정례가 있습니다. 자, 28번부터 읽어볼게요. 다시. 채무자의 아파트 매도 행위가 사행위로 취소되긴 하였으나 그 아파트 매매계획 국토해양부 아파트 실거래 정보상의 시세에 따라 체결되었다면 그 처분행위는 불이익한 처분이 아니라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 아울러 이 결정에서는 법 391조 각호에 규정된 부인권 대상행위와 규정상의 불이익 처분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님을 명시적으로 설치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이익 처분과 부인 배상이 똑같지는 않다는 얘기죠. 서울중앙지방법원 이 결정에 의하면 채권자들에게 1억 4천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는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처분하여 일부 채무변제에 사용한 후 매매대금 잔액 1억 원 상당을 배우자에게 위자료 또는 재산분할조로 지급한 사안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 제가 비슷한 사안에서 또 면책을 허가한 사안도 있어요. 2억 3천인가 2억 7천에 팔아서 1억 3천 정도를 배우자한테 주고 본인은 한 5천 갖고 그쵸 관제인한테 5천 갖고 왔으니까 그런 건 살려줘야죠. 일부 좀 자기 채권자들한테도 너무 알뜰하게 쓰지 말고 좀 나눠주는 신용이라도 해야 됩니다. 사실 면책 받으려면 관제인 딱 갖다 줘야죠. 몇천이라도 그거 갖고 채권자들이 근데 완전히 그냥 뭐 싹 아주 그냥 알뜰하게 싹 해놓으면 뭐 불이익한 처분을 면책 불허가 당할 수밖에 없죠. 다음에 31번 불이익한 처분 보겠습니다. 이건 여기 각주가 중요해요. 다만 대법원 판결은 이혼으로 재산분할 청구권 이혼을 한 당사자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 청구권의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하기까지는 그 내용이 불명한 불확정이기 때문에 구체적 권리가 발생하다 할 수 없으므로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 청구권은 책임재산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재산분할 포기행위를 재산 은닉으로 볼 수 아닌 한 면책불허에서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이 재산분할 청구권이 어렵습니다. 이혼으로 재산분할 청구 행사상 일신전속을 볼 것은 아니고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는 재산분할 청구권이라도 파산재산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파산관계인이 이혼한 배우자를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다는 반대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제인이 소송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파산관제인이 제기한 재산분할 청구되어 본안 판단을 한 하급심 판례도 있습니다. 이거 이모 변호사님이 아주 한 걸 제가 갖고 있어요. 있습니다. 이거 저는 그냥 채무자가 거짓말한 걸로 봐서 그냥 포기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어떤 부동산을 팔았는데 전 남편으로부터 돈 한 푼도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수가 있어서 이제 그 여자가 재산분할 제척 기간이 아직 2년 내에 있어서 남편을 상대로 부지런히 서울 가정부원에 소송을 때려 넣었더니 남편이 여자가 자기가 3천인가 줬다. 거짓말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어이가 없었지만 뭐 넘어갔죠. 그냥 시간만 깨지고 그렇죠. 괘씸해서 면책 불허가 하더라도 참 한편 상속의 포기가 이 규정의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지 문제가 되는데 상속의 포기는 넘어가야죠. 상속의 포기는 이건 여러 차례 하도 지금 뭐 너무 많이 해서 다시 복습할까요? 상속의 포기는 상속인으로서의 지위 자체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로서 1차적으로 피상속인 또는 후순위 상속인을 포함하여 다른 상속인 등과의 인격적 관계를 전체적으로 판단하여 행하여지는 인적 결단으로서의 성질을 가진다. 따라서 상속의 포기는 민법 406조 제1항에서 정하는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사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32.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행위법률 제650조 제1호에서 사기파산죄를 규정하고 있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이게 대법원 2010마 2550, 2551 제가 외웠을 수 있어 34번 볼까요? 아무튼 하여튼 반면에 상속재산 협의 분할을 통해 개별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포기하는 것은 사행위 취소나 불이익권 행사이 되고 더군다나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판결이 있어요. 대부분 판결이. 행위 시기는 파산 선고의 전후를 묻지 않는다. 그래서 파산 전에 뭐 자기는 파산 선고 파산은 절대로 염두에도 안 두었다. 이건 다 그 소리는 다 개소리입니다. 듣지 않습니다. 다만 사기파산죄는 총채권자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요. 해당 행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 시에 총채권자 이익을 해할 수 있는 객관적인 사항, 즉 파산 원인 채무 초과 또는 지급 불능 사항은 발생해야 합니다. 한편 배우자가 사망 직전에 자녀에게 부동산을 증여했고 그 채무자가 파산 신청을 하였는데 채무자가 자녀에 대해 유류분 반환 청구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하여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한 사안에서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일심 전속정이기 때문에 채권자 대의권이 목적이 아니다라는 게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 규정에 해당하는 주관적 요건에 해당 행위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파산 개시에 대한 위험을 인식해야 합니다. 파산 원인을 구체적 사기 인식으로 족하고 그것이 파산 원인을 구성하는가에 대한 판단까지 필요 없습니다. 법제 650조 제1항에서는 그 이외에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야 할 목적이라는 주관적 구성 요건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채권자는 특정 채권자가 아닌 총채권자를 해야 할 목적인 경우를 말합니다. 목적이란 결과에 대한 미필적 인식만은 부족하고 확정적인 인식 또는 적극적인 의욕을 필요로 합니다. 목적이 실제로 달성되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인과관계, 은닉 등의 행위와 파산 선고할 사이에 인과관계를 요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상의 결령관계가 있으면 족하다는 것이 통설입니다. 사실상의 결령관계란 행위 당시 존재했던 파산의 위험이 해소됨이 없이 계속되어 파산 선고에 이른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일단 위기적 상황이 해소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돌아온 후 다시 별도의 원인으로 파산이 된 경우에는 결령관계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사기파산죄에서 제1호 채권자에 대한 은닉, 불이익, 처분 이거를 이게 가장 중요하죠. 이게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제가 쭉 보시면 알겠지만 이 각주 일거드인 거 있죠. 이게 더 중요합니다. 15
16. 그래야 이제 퍽 이해가 오죠. 15, 16, 17, 18, 19, 20, 21, 27번까지. 이거 다 읽어드렸죠,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돌려보면서, 아, 이런 경우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 아, 이런 경우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 그쵸? 그래서 그 각주 15번부터 26번까지 각주 읽어준 것을 잘 한번 음미해 보시면서 내가 이런 행위가 있는데 과연 이게 면책 불허가에 해당될지 자가 진단을 한번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각주가 상당히 좋아요. 그렇죠? 아마 대부분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사기파산죄의 제1호 은닉, 손괴, 채권자에 대한 불이익한 처분 이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알아볼 게 뭐냐면 이제 파산재단이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입니다. 일종의 이제 과태파산죄라고. 아, 이것도 사기파산죄네요. 여기 650조. 그래서 파산재단이 부담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그 전에 일단 오늘은 그 은닉, 손괴, 불이익한 처분. 이건 목적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목적범입니다. 형법에서는 목적범은 초과 주관적 구성 요건에 의해서 고의 플러스 목적까지 요하죠. 목적범이 대표적인 게 무고죄입니다. 차인을 형사처분시킬 목적으로. 그렇죠? 여기서도 이게 목적범이니까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돼요. 인과관계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오늘은 은닉, 손괴, 불이익한 처분에 대한 사기파산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